삶에 관한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류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간음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 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A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뇌게 한다.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뇌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내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궤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절한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자이다. 축복의 말. 어느 유명한 학자가 랍비에게 축복의 말을 부탁하자 그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지치고 허기지고 갈증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무성한 가지와 잎이 시원한 그늘도 있었지요. 옆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나그네는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시냇물로 해갈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자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내가 어떤 말로 감사의 인사를 해주면 좋을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그늘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고 싶지만 넌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 달콤한 열매가 열리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내 열매는 이미 충분히 맛있어. 내 몸을 살찌우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이미 충분해. 그러니 이런 말로 너를 축복해주고 싶구나.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많은 나무가 너처럼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끝낸 납비가 학자에게 말했다. 저 역시 우화 속의 주인공처럼 당신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최고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박학다식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깊은 학식을 갖췄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 순항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가정의 규범을 정할 때에는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기준으로 삼아라. 이에 대해 탈무드는 우리에게 내 아들이 부정한 고기와 술을 탐하는 자와는 사귀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부모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다. 건강에 대하여 3000년도 넘은 더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자주 씻어 깨끗이 한다든가 건강에 관한 처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유대인이 집단을 이뤄 사막을 여행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돌림병으로 발전되었고 이 돌림병은 집단 전체를 감염시키곤 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옛날부터 건강한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결인데 어쩌면 이는 경건함보다 우선한다. 음식을 만들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다. 자신이 사용한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땀에는 3가지가 있다. 병에 걸린 뒤 나는 땀, 목욕하고 흘리는 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땀이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바로 찬물로 헹구지 않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된 철을 즉시 차가운 물에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납비 가말리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부러운 점이 3가지가 있다고 했다. 즉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성생활을 할 때 정도를 지킨다는 점이 그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위에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만 마시고 3분의 1은 비워둔다. 전략을 하기 위해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든 음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는다. 다음은 그들의 건강법 중 일부이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치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않는다. 뼈에 좋지 않다. 앉고 서고 걷는 일을 공평하게 3분의 1씩 분배하라. 여행, 성교, 돈, 노동, 음주, 수면, 뜨거운 물 사용, 오라. 이 8가지는 지나치면 해롭고 적당히 하면 이롭다. 알코올, 도박, 범죄 이 3가지는 인간을 해친다. 운동은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지만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인체는 활성화된다.
몸은 운동을 통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체내에서 힘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운동으로 나쁜 습관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의사들은 운동이야말로 인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운동을 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한다.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호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말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며 즐거움은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며 걱정은 노화를 앞당긴다. 마음이 즐겁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다. 아름다운 소리, 풍경, 미, 향기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목소리가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얼굴색이 변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 맥박도 약해진다. 유쾌한 일이 생기면 신체에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몸이 튼튼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밝아진다. 이어 동작까지 민첩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뺨이 상기되고 눈도 빛난다.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데 쓰며 사회생활을 거부한다. 게다가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하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인간의 눈과 귀와 머리는 믿을 게 못 된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아끼는 수제자 아내가 겨우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배가 고팠던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궁금해서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모습을 봤다. 공자는 깜짝 놀랐다. 제자 가운데서도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아끼는 아내였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밥을 몰래 먹은 아내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전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눈과 귀와 머리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이야기다. 이탈리아의 한 교수가 고안한 가상의 설문이다. 여기 고위공직에 출마한 세 사람의 후보가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세 후보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후보. 젊어서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던 불량소년이었다.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다. 나중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다. B 후보.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 학생이었고 낙제생이었으며 사관학교도 3수 만에 들어갔다. 줄담배를 피우고 술고래였으며 괴팍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 C 후보. 독실한 신자였고 금욕주의자, 채식주의자였다.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며 애국심이 강해서 전쟁에 나가 훈장을 받기도 했다. 설문 결과는 C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A는 누스벨트, B는 처치, C는 히틀러였다. 히틀러는 애국적이며 도덕적이고 금욕적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장 바람직한 후보가 되었다. 한두 가지 사실만으로 전체를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릇된 신념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6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 주범이었다. 확증 편향과 기여. 우리가 선택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확증 편향 때문이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수용하지만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는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라도 무시하거나 거부해버리는 심리적 편향이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똥고집을 말한다. 얼마나 인간은 변하는 게 어려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 주장을 확인시켜주거나 확증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나 정보에 더 무게를 둔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들을 더 잘 알아차리고 더 잘 찾고 더 활발하게 찾는다. 신문을 봐도 서점에 가도 그와 관련된 자료들만 유난히 눈에 잘 띄는 것이다. 이 무의식적 선택 편향인 확증 편향은 인간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또 얼마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고치기 어려운가도 설명해 준다. 이 확증 편향을 프레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색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는데 오직 그 안경으로 보이는 세상만 진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며 맨눈으로 공정하게 사실만 보고 판단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확증 편향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서 우리를 지배한다. 사사로운 일상생활에서부터 넓게는 삶의 가치관이나 종교,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확증 편향이 과도해지면 공동체의 삶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국에서 정치적 확증 편향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의 정당들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 프레임 효과를 이용한다. 국가의 미래와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어리석은 색깔론과 이념 논쟁만 활활 타오른다. 언론들은 이런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부추긴다. 이에 덩달아 미디어와 정당들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갇힌
국민들까지 가세하여 인터넷에서까지 혼탁한 싸움이 벌어진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을 부추기는 권력투쟁만 남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현명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선택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질투라는 이기적 유전자.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도덕군자들은 질투를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에서는 여자의 강한 질투심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유교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서양에 비해 질투를 훨씬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설정한 도덕적 기준을 개의치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타적인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면 인류는 이타적인 유전자가 주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투도 마찬가지다. 질투의 백미라고 불리는 남녀 간의 질투를 보자. 여자에게는 자신과 자신이 낳을 이 새를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파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질투는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미인은 미인에게, 천재는 천재에게, 영웅은 영웅에게서 질투를 느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뉴턴 역시 질투의 화신이었다. 미적분의 발견을 놓고 라이프니츠에 대한 뉴턴의 질투는 하늘을 찔렀다. 학자들에 의하면 미적분의 개념을 처음 창간한 사람은 뉴턴이었지만 발표를 먼저 한 것은 라이프니츠였다. 여기서 뉴턴의 질투가 시작된 것이다. 미적분 이론은 현대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 이론이다. 이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마침내 미적분 이론의 발견자를 두고 영국과 독일 간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이웃사촌이었던 영국과 독일, 미적분의 발견자를 두고 두 나라는 100년 동안 학술 교류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대 수학계에서는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발명왕 에디슨도 질투의 화신이었다. 자신이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고 생각했던 에디슨 앞에 테슬라는 천재가 나타난 것이다. 세르비아인으로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일찍 미국으로 이주한 테슬라는 에디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과학자였다. 두 사람 간의 대표적인 싸움이 교류대 직류 싸움이다. 에디슨은 뉴욕시에서 사용할 직류 방식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러나 직류 방식은 멀리 보낼 경우 전력 손실이 크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에디슨은 천재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테슬라에게 손실 없이 전기를 멀리 보내는 방법을 고안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나온 방식이 교류였다. 그러자 질투가 난 에디슨은 약속한 돈도 지불하지 않고 여전히 직류의 우수성을 고집했다. 에디슨으로서는 자존심 때문에 테슬라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교류로 태워 죽이는 실험까지 하면서 직류가 우수하다고 홍보까지 하고 다녔다. 이에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전력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에디슨은 여전히 직류를 고집했다. 교류의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다. 결국 테슬라에게 패하고 말았다. 지금은 거의 교류를 사용하고 있다.
에디슨이 직류전기로 많은 돈을 벌려고 했지만 테슬라는 교류전기로 세상을 밝게 비추려고 했다. 질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엄마는 동창 모임만 다녀오면 엄치나 타령을 한다. 엄마의 엄치나 타령이 시작되면 자녀들은 기가 죽는다. 외모, 재능, 능력에서 자신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엄친아가 부러웠지만 엄마의 타령이 반복되다 보면 엄친아에 대한 강한 증오가 솟구친다. 그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질투다. 질투는 흡사 만유인력의 법칙을 닮았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멀리 있는 사람이야 잘되든 못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까이 있어 나와 직접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수록 질투는 강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한국 남자들이 가장 배가 아플 때는 동서가 좋은 차를 구입했을 때다. 그것도 손아래 동서가 명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겉으로는 축하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도가니가 끓는다. 여기에 부인까지 가세한다. 아니, 동생네는 명품차를 구입했는데 당신은 뭘 했소? 이렇게 되면 부인과 한동안 냉전을 치르고 처갓집 가족 모임에도 가기가 싫다. 그리하여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차를 구입하려 든다. 반면 여자들이 가장 열받을 때는 언제일까?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수기가 명품 옷과 가방을 휘두르고 나왔을 때다. 그래서 다음 모임에는 빚을 내서라도 명품 옷과 가방을 구입하려 드는 것이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 진출전에서 전 대회 우승팀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다. 그러자 전국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러나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벨기에와 16강 진출을 위한 일전을 남겨두고 있었다. 벨기에는 일본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팀,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이 전반전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TV를 껐다. 일본이 이기는 꼴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웬걸 다음 날 아침 벨기에가 일본을 3대 2로 이겼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일본이 졌다는 소식이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통쾌했던 것이다. 캐나다에 사는 한 교포의 전언에 의하면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자 가장 신바람 나는 사람들은 영국인들이었다고 한다. 영국과 독일은 역사적으로 영원한 앙숙이었다. 말하는 걸 믿지 말고 행동하는 걸 믿어라.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친구, 주위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사용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영화가 무엇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2차 세계대전을 다룬 흑백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포함하여 웅장하고 고전적인 이야기들이 선정되었다. 그 후 넷플릭스 측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골고루 갖춰 놓았지만 조회수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했던 것이다. 2016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이들의 예측이나 여론조사와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침없는 말투, 인종주의적 발언, 성추행이나 여성 혐오적인 발언 등으로 트럼프는 퇴행적인 파시스트라는 딱지가 붙은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어찌하여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언론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출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이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겉으로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척 했던 것이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말하는 걸 믿지 말고 행동하는 걸 믿어라.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이야기다. 이는 꼭 속인다는 의미라기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제주도에서 표류하다가 붙잡힌 네덜란드인 하멜은 그의 하멜 표류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개조론에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 힘쓸 점 첫 번째로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을 없애야 한다 라고 말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 건수 1위가 절도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사기가 1위를 차지한다. 매년 급증세다. 사기 범죄 건수가 2011년 22만 건에서 2020년 35만 건으로 10년 새 60% 늘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사기 범죄율 1위며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기죄 고소가 너무 쉬워 실태가 과장됐다는 설명도 있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많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를 반도기질에 대입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와 한국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반도라는 것이다. 반도는 대륙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해양 세력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남의 말을 잘 믿고 속을까? 바로 욕심 때문이다. 바로 눈앞의 욕심 때문이다.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사기꾼들 역시 이런 탐욕자들을 노린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기라니요. 저는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미끼만 던져놓으면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다투어 미끼를 덥석 뭅니다. 2024년도 세계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액은 드러난 규모만 9조 5천억 달러 수준이었다.